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노력 없이 서민들의 고열로 벌어들인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횡재세 부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휴일에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은행이 얄밉기는 하지만 횡재세 도입은 과연 적절한 걸까요? 다양한 쟁점들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은행의 횡재세 도입 논란 토론하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들 이익을 너무 많이 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횡재세, 횡재한 이익에 세금을 더 거두자. 이런 논의가 지금 은행에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왜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하자 이런 데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국민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차주들의 부담도 굉장히 급증한 상황이고요. 국가 경제 자체도 사실 뭐 올해 성장률이 말하듯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유독 은행만 굉장히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불을 지핀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뭐 은행의 종노릇이라든지 아니면 독과점 체제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횡재세 어떤 논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소상공인들이 이자 갚느라 결국 하다 보니까 뭐 은행의 종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이거 좀 자극을 한 것 같고요. 횡재세를 거둔다는 건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반면에 이자 갚는 서민들, 소상공인들은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횡재세 논의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횡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일단 횡재세라는 게 조금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횡재세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일단 횡재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횡재세 자체는 사실 역사가 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1차 대전 때부터 나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 당시에는 초과이득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초과이득세. 기업들이 자산 소득에 대해서 8% 정도는 정상 수익률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이득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80% 정도까지 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타이밍을 보시면은 왜 이런 세금이 나타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1차 세계 대전이니까 아무래도 재정 상태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1차 세계 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때 다시 부활하고요. 그다음에 1973년에 오일 샤워기 발생할 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것을 질질 끌어나가다가 80년에 이것을 부과하고 다시 88년에 폐기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겪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횡재세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재정을 충당할 수가 없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충당하는 그런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팬데믹 사태를 겪었고 그 당시에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기본적으로 서브시디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민간에다가 지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안 좋아졌고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횡재세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유럽 쪽에서 많이 지금 횡재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개 국가에서 횡재세가 이미 도입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횡재세의 이 개념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1, 2차 세계대전 중에 좀 역사가 있고 현재는 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은 횡재세를 주로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금 매기고 있어요? 애초에 시작된 거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제 원유가가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유전을 시추한다거나 뭐 원유를 채굴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죠. 아, 원유 채굴 이제 회사들.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으로 이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으로. 역시 유럽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서민들의 삶은 어렵겠죠. 그 고문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은행은 유독 굉장히 막대한 어떤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 횡재세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그 은행에 대해서도 이제 횡재세를 부과하는 또는 부과하려고 시도하는 나라들이 유럽 지역에서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로 석유 회사, 원유 회사들하고 지금 은행이 이런 횡재세 부과에 타겟이 되고 있는데 정유 회사들은 갑자기 그 지정학적 위기로 해서 유가가 폭등을 해버리면 원유 시추하는 회사들은 정말 횡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좀 일리가 있을 법도 한데 우리 원래 정유 회사들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매기자 그런 논의가 있었다가 싹 들어가 버렸죠. 네, 그다음, 이거를 네.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좀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해 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업스트림 쪽에서 원유를 직접 산출하고 그거를 뽑아내서 그렇게 되는 경우 이 기업들은 가격이 크게 변동하게 되면은 수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윈드폴, 말 그대로 바람이 불면 툭 떨어지는 그런 사과 같은 그런 간편한 수익이다라고 해서 윈드폴 텍스라고 횡재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횡재세를 에너지 기업들에 부과하자가 이제 말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이 유가가 올랐다고 과연 그 윈드폴처럼 뚝 떨어지는 그런 수익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유 회사들도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유럽의 원유 시추를 하는 회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죠. 원유를 수입해 오니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다운스트림으로 처리를 해서 그걸 다시 재수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혁신이 없었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투자가 없었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뚝 떨어져가지고 뭐 땅을 파가지고 나온 거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2022년 8월에 이성만 의원이 법안을 낼 때는 석유 정제업자하고 가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횡재세를 부과하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석유 회사들, 정유 회사들의 횡재세 부과하자는 얘기는 지금 이제 사라졌고 은행에 매기자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감독 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공식 입장은 뭡니까 우리 감독 당국은? 일단 금융위원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능성을 거죠. 열어놓는다?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건 굉장히 원론적인 표현 같은 거고요. 사실 금감원장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혁신을 통해서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올해 은행 영업이익이 더 많을 것 같다. 올해 뭐 한 6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영업이익이 큰 폭이니까 예. 그거는 좀 문제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가령 헌법에 어떤 위배상은 없는 거지. 가령 뭐 법인세의 뭐 이중과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경제 효과도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부의 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만 네. 외국인 자금의 뭐 이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려고 하다가 그 은행 주가들이 갖다 폭락하는 경험들, 뭐 이런 경험들도 있을 거고요. 또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횡재세를 부과한다거나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어떤 관치금융의 어떤 극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개연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극치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재부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 횡재세를 갖다가 입법화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뭐 기부금이나 어떤 출연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현재 그래요? 상태로서. 예. 지금 금융감독당국 입장과 관련해서 아까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씀을 좀 잠깐 전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무슨 혁신을 했다고 많은 이익을 얻느냐. 네네. 그 관련해서 한번 먼저 그 이복현 원장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본 뒤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크거든요.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은 해온 건 알겠습니다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와 어떤 우리 다양한 혁신만큼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세금으로서 현재세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헌법적 차원이라든가 어떤 경제 효과적 그리고 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떤 토대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한번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혁신을 했느냐 은행들이 그런 혁신을 무슨 혁신을 했길래 연간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둘 수 있느냐. 주현수 교수님은 지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좀 안타깝죠. 어떤 의미로 안타깝냐면은 지금 저 발언은 사실 정치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만 그 제조업에서의 수익과 그 다음에 금융업에서의 수익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다라는 삼성전자의 부분이죠. 수익과 은행의 수익은 좀 비교하기가 네, 좀 그게 그렇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22년, 21년의 수익을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물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금융 부문에서 그러면 출연금을 내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목적이 뭐냐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걸 직접적으로 세금으로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나 뭐 목적세 형태가 되면은 은행 부분에서 자금을 이런 식으로 자금을 얻어와서 그거를 그 부분에다가 써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국과 외국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극단적으로 정부가 저지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단 말이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업에서 자금을 뭐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전의 적자를 메워줄 겁니까? 그러면은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을 공급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한 이제 평가였고요. 그러면 우리 은행들 아까 연간 이자 이복현 원장이 하면 연간 이자액이 60조 원 올해 거둔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은행의 우리 이자 수익 정말 좀 이 횡재세를 매겨야 될 정도로 과도한가? 우선 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은행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해외 은행들과 우리나라 은행들의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비교한 건데 수익률을 비교 방법은 이제 ROE랑 ROA예요. ROE라는 거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순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ROA는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은행연합회 발표를 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해서 거의 뭐 한 반 정도, 절반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과연 유의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사실 좀 통계로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 선진국 은행들보다 수익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지 얘기죠.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해석하기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각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전부 다 다른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처의 어떤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이루어진 상황들이니까 사실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21년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ROE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됩니다. 좀 올랐네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고요.
대신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수익률이 낮습니다. 예, ROA 역시 마찬가지예요. ROA 역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나머지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어떻게 해놓고 비교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수익률의 차이는 뭐 그 어떤 통계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해석이 어느 정도로 뭐 서로 다른 갈래로 해석은 가능하다. 네.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우리 국내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한 6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저는 뭐 일부분 그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일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인데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완전한 민간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일은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왜 그러냐면 예. 신용 창출에 대한 어떤 권한 자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화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게 사실은 그게 은행인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은행 영업 이익의 어떤 흑자라든지 적자가 많이 갈리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거기에서 이제 얻는 이익이 상당한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가령 뭐 부동산 좀 활황 정책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순이익이 갈리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공공성을 인정을 할 때는 사실은 은행들의 어떤 적정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필요한 거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은행들 같은 경우 순이자 마진이 21년부터 보게 되면 1.42%에서 순이자 마진, 예. 그다음에 22년도 1.62,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1.68%까지 높아졌어요. 따라서 이익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대출로 인한 어떤 이자가 사실은 조달 비용을 갖다가 넘어서서 사실은 계속 늘고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은행 영업 이익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매기는 데 대한 은행의 불만에 대해서 우리 은행들이 선진국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통계가 있는데 그 낮다는 거를 액면 그대로 볼 수 없는 측면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영업이익 올해 60조가 이 정책의 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 예대금리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순이자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현수 교수님 그러면 이익이 우리가 이게 횡재세를 매겨할 정도로 정말 이익이 맞느냐?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느냐를 좀 단정적으로 쉽게 또 좀 추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ROE하고 ROA를 국제 비교를 하시면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ROE, ROA가 낮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야기라는 게 투자은행 부분. 투자은행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진국보다 투자은행은 증권사들이 하고 있죠. 대형 증권사들에게 투자은행 부분을 줬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ROE가 낮다, 수익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자 순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자 순수익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기당 약 10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와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 자료를 봤을 때 2008년부터 한 2020년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6조에서 7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그게 지금 10조가 넘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명목 순이자 마진을 보게 된다면 아까 2020년에 그 낮은 수준에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올라가고 말씀을 있다. 순이자 해주셨는데 마진.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명목 순이자 마진 숫자를 살펴보면은 평균 숫자가 지금 이 숫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코로나 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시기에 명목 그 순이자 마진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빠른 거 아니냐라는 반론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숫자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자가 비정상적으로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은행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 이익이 조금 쉽게 생각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주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절대 이자 수입은
자동으로 항상 사상 최대 아닙니까? 이게 뭐 부실만 좀 조심하면 계속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그런 것 같은데. 예대 마진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행의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은행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아니면은 그 일반 민간 기업들처럼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어떤 혁신 말 그대로 그런 거를 거쳐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이냐 아니면은 이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뭐 대통령께서는 뭐 앉아서 돈 번다, 앉아서 번다, 예, 돈 번다 뭐 이런 그랬어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음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논의가 저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의 어떤 영업이익이 과도하다라는 걸 갖다가 어떤 기준을 두고서 과도하다라는 걸 갖다가 논하기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의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가령 뭐 인원들도 가령 뭐 구조조정을 해서 일찍 퇴직시킨다든지 하면서 또 점포수도 줄이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영업이익을 늘려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국가의 정책,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금리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 가파른 어떤 대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자체의 어떤 절대 양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수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논의돼야 될 시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 횡재세를 매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이익 평소보다 좀 많이 번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구상인데 초과라고 할 때 무슨 기준을 넘어서느냐 이런 데한 규정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뭘 어렵습니다. 기준으로 초과했다느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그 윤석천 평론가님 말씀하셨을 때 혁신이 있느냐는 의문, 혁신이 있느냐 그리고 과점 체계에서 은행이 앉아서 돈 번다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다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 있느냐 은행에 무슨 혁신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을. 일단 혁신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제조업들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넣는 것처럼 금융 쪽에서 그런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금융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시켜서 이 이자율의 차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그거를 그 필요한 사람이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금융업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법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법안들을 보면은 모두 다 그 초과이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냐면은 과세표준을 횡재세 정의할 관련 때 법안이 이미 국회에 나가 있습니까? 예, 3가지가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 그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초과이익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해야 되느냐라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초과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초과이익할 때 초과의 기준이 참 모호하다, 잡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고 과점 체계에서 생기는 이런 이익, 과점 체계 때문에 앉아서 돈 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점 체계에 문제가 있다. 계속 지적은 했는데 이게 좀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건 뭐 은행의 잘못은 사실은 아니죠. 은행의 과점 체제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산업을 보면 과점 체제가 아닌 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휴대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삼성전자하고 애플,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 일부가 사실 만들고 있는 거고. 플랫폼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우리나라 카카오고요. 뭐 세계적으로는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몇 개 회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과점 체제가 사실은 과점 체제 때문에 은행이 앉아서 돈을 번다라는 어떤 논리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물론 과점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과점 체제인데 과연 뭐 이쪽에서 경쟁이 진짜로 뭐 물밀듯이 시중은행들로 진입을 해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뭐 은행법이라든지 아니면 금산분리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라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럴 만한 어떤 자본을 가진 어떤 주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새로 은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굳이 그 지방은행들 갖다가 시중은행으로 뭐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령 뭐 대출금리 은행의 상품이라는 건 결국은 뭐 대출 상품이니까요. 네. 이 상품 금리를 내리고 경쟁 체제로 돌입을 할 거냐라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의견이 좀 과점 있습니다.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쉽지 않다. 그런 노력을 좀 했잖아요. 뭐 카카오뱅크도 새로 만들고 토스뱅크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걸 깨기 위한 노력일 텐데 큰 성과가 지금 없는 거죠. 뭐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중신용자들에 대해서 뭐 대출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매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예. 물론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었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심쩍습니다만 아예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행 산업을 독과점 산업이라고 비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은행 산업은 숫자로 봤을 때 독과점 산업이 많아요. 그 독과점을 누가 만들었죠? 정부가 크라이시스 이후에 20개가 넘던 은행들을 계속해서 통폐합시켜 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정책 당국의 스탠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은행 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입니다. 네. 왜 규제 산업이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로 된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와서 혹시라도 망하면 그 부분을 누가 뒷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은행 산업에서 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독과점 이윤을 은행 산업이 갖는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5%대의 ROE와 0.4의 ROE를 갖는 독과점 이윤을 도대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의 수익률, 은행의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낮은데 그 낮은 거를 독과점 이익을 누린다고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결국 은행 산업이라는 거는 규제 산업이다. 규제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건전성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독과점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는 예. 조금 말이 안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독과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 은행은 금융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줄 수도 없다. 그래서 과점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그리고 수익은 비난받는 것처럼 과연 과도하냐 논란이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지금 아픔, 고통은 치솟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횡재세 같은 이런 공방이 많은, 논란이 많은 것보다 좀 더 어떤 효율적인 그런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럼?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비싼 상품을 갖다가 선뜻 사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행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갖다가 쓰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뭐 치솟는다까지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은행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뭐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기업이니까 어쨌든 뭐 이윤 추구를 갖다가 위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자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어떤 책임들도 이제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거란 얘기죠. 사실 가계대출 같은 경우가 작년 말까지 거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사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뭐 특례 보금자리로라든지 50년 뭐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은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그런 데로 이제 보전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따라서 은행 일방의 어떤 책임을 묻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은행들이 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예. 어떤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사실은 뭐 출연금 규모를 갖다가 좀 늘린다든지 출연한다 그러면 뭐 서민금융 예, 서민금융 서민금융 그쪽에 지금 출연하는 규모들도 있고요. 뭐 예. 기부를 늘린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들 이런 어떤 책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입장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어떤 논란들 이런 어떤
논란들이 어떤 정치 어떤 발언을 등에 업고 비화되는 거는 좀 그런 대로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뭐 글로벌 은행들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외국에서 돈을 좀 더 벌어오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상품을 다변화하고 하는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사실은 많은 거고요. 우리나라들의 어떤 영업 행태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뭐 정책의 도움을 받든 뭐 하든 통화 정책의 어떤 영향을 받든 영업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좀 사전에 어떤 사전에 좀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 이런 논리 그 부분에서 좀 짧게 한번 우리 교수님. 네, 저는 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이를 보면은 기준금리는 많이 올라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건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대손충당금하고 대손준비금을 열심히 쌓아라라는 얘기를 자본을 좀 확충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최근에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특별 대손 준비금에 대한 적립 요구권을 정부 당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손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때라는 거죠. 향후 부실에 대비해서 자본을 좀 축적해서 뭔가 튼튼한 버팀목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은행 횡재세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